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하고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예요. 제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좋은 가정을 꾸려 잘 사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혼자 저를 어렵게 키워오셨거든요. 그 탓인지 가정,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기뻤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 생각 같지는 않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저 자신과 어머니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힘든 환경 탓에 나쁜 짓을 저지른 적도 없었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중소기업이지만 매달 착실하게 돈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되실 분은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가 일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니? 내 친구 정숙이는 며느리가 학교 선생이라고 하던데. 또 경애는 어떻고? 걔네 며느리는 대기업 직원이라 가전이며 물건들도 싸게 살 수 있댄다. 그런데 넌, 아휴, 됐다 됐어.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시모는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교하며 힘들게 했어요.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곤조곤 조용한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까내리고 수치스럽게 만들곤 했죠. 처음에는 그런 말들도 그냥 애써 넘겼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학교 선생이며 대기업 직원이 될 수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학력이 좋은 것도,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직장을 얻은 것도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제가 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매달 돈 벌어 남편과 생활비를 나눠서 부담하고 있었고, 결혼할 때 집도 반반씩 해올 정도면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매번 저런 식으로 사람을 능력도 없이 시집온 팔자 좋은 며느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모가 딱 그 모양이었는데 말이죠. 게다가 그런 푸대접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넌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떴어? 돈이 이렇게 커서야 집안 망하게 만들 일 있니? 안 봐도 뻔하네. 집에서도 돈 펑펑 쓰는 거 아니냐? 저 혼자 벌어서 쓸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써도 제 돈 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제 주머니에 안 들어오니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이 어떻게 번 돈인데 당연히 너한테 주는 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제가 시댁 와서 밥 먹는 것조차 싫으면 그냥 시댁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남편 혼자만 부르시던가요. 굳이 밥도 많이 퍼먹는 며느리 왜 부르세요? 시모가 저를 꼭 부르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자신을 혼자 부르면 절대 가지 않았거든요. 항상 저를 데리고 갔었죠. 시모가 남편을 부르는 이유는 돈을 달라거나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 돈으로만 해결하기 싫으니 저를 데려가서 항상 반반씩 부담하도록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시모에게 단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는 게 가면 오는 것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거였어요. 언젠가 친정에서 남편이나 시댁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거고 아이를 낳게 되고 돈 한 푼이 아쉬울 때 친정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도 네가 안 오면 아들이 안 온다고 하니 너 부른 거지. 그건 남편 사정이지 제 사정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괜히 눈칫밥 먹고 싶진 않아요. 어머님이 요청하는 거 항상 남편과 절반씩 부담하는데 밥도 편히 못 먹게 하실 생각이시면 남편 혼자 불러서 배부르게 먹이고 남편한테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제야 남편과 제가 돈을 반씩 부담한다는 걸 알게 된 시모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이러니 정이 가려야 갈 수가 없었죠. 몇 회를 보는데 이렇게 한결같으니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 뒤로는
시모도 저한테 밥을 많이 먹니 어쩌느니 그런 말은 안 하더군요. 그 밥보다 더 많이 자기한테 줄 거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하하호호 웃기 바빴고요. 그게 가식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겉으로라도 잘 지내고 싶은 모습을 보이는 시모를 보며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3년 동안 대면대면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터지더군요. 친정어머니가 홀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허리를 펴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제대로 된 보험도 들어놓지 않았고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당장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급히 수술과 처치를 하고 나자 곧 병원비가 급해졌어요. 게다가 당장 친정집 전세금 계약 때 필요한 돈도 마련해야 했고요.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올려받겠다고 이미 어머니한테 통보한 상태였거든요. 엄마가 모아놓은 보증금은 1,000만 원이 되지 않았고 그걸로 병원비를 할 수도 없었어요. 집을 처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남편에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그간 남편과 함께 시댁 요청을 몇 번 들어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남편에게 요청을 해보려고 한 거였죠. 여보, 우리 어머니 이번에 병원비가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모아둔 돈이라도 좀 있으면. 어? 나 돈 없는데? 장모님 어디가 아프신데? 뇌졸중에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도 그간 들어놨던 거 돈 많이 든다고 처분하신 모양이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돈이 없다고만 말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싶었는데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출가 외인인데 네 친정엄마 아프다고 우리 아들한테 돈을 대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이 시모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저와 남편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이며 경제적인 거 다 받아간 시모가 저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못해요? 부부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있을 때마다 남편이랑 돈 같이 부담해서 냈는데 왜요? 왜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못해줘요? 네 엄마가 아픈 건 본인이 몸 잘못 굴려서 병 키운 거니까 그렇지.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면서 누구한테 재수없게 책임을 지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눈앞이 하얘지는 심정이었죠. 누가 책임지라고 했나요? 책임은 제가 져요, 제 부모니까.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서 남편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거지, 돈을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 됐어. 듣기 싫으니까 앞으로 우리 애한테 그딴 짐 지우지 마. 네가 아무리 며느리라도 안 되는 건 안 돼. 네 엄마면 네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돈 마련해라.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는 우리가 아프다고 너한테 돈 달라고 절대 안 해. 시모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전화를 끊고 그날 바로 직장에 퇴사계를 냈어요.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밖에요. 그렇게 퇴사계를 내고 인수인계 문제로 2주만 더 해주고 직장을 그만뒀네요. 그날부터 집에서 놀기 시작하니 남편이 묻더군요. 당신 오늘도 연차야? 며칠을 쉬는 건데? 나? 일 그만뒀는데? 뭐? 갑자기 잘하던 일을 왜 그만둬? 돈이 없어서 퇴직금 받아서 엄마 병원비로 사용했어. 놀란 얼굴로 질책하는 남편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아니, 우리 둘이서 벌어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떡하긴, 당신이 혼자서 벌어. 이럴 거 예상하고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도 돈 한 푼 안 빌려준 거 아니야? 그건 진짜로 돈이 없어서. 너희 엄마 아빠가 돈 달라고 할 때는 돈이 남아 돌아서 줬어? 근데 그 돈이 왜 우리 엄마 아플 때는 하나도 없을까? 아쉬워하지 마.
내가 네 부모가 원할 때 돈 줬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그 값 한다고 생각해. 그럼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 말에 남편 놈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물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힘들어 보라고요. 일부러 그랬던 거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어요. 기존에 있던 곳보다 더 좋은 곳이었죠. 시모가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이었고 복지도 좋았어요. 남편에게는 어디에 취직한 건지 말하지 않았고 그냥 예전이랑 비슷한 정도로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죠. 그러다 몇 달 정도 지나고 남편이 급히 연락이 왔어요. 당신 돈 좀 모아둔 거 있어? 아버지가 사고를 좀 쳤어. 가게에 있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서 때렸는데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좀 많이 다쳤어. 보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만 거의 1,000만 원 정도 요구하고 나서는 바람에 난 돈 없어.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 저번에 내가 장모님 아플 때 돈 없다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러다 아버지 깜빵 들어가면. 그거야말로 내가 책임질 일 아니고 당신 아버지랑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나 진짜로 돈 없어. 우리 엄마 아직 입원하고 계신 거 알지? 그 입원비 중 절반은 내가 내고 있어. 도대체 나한테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뭔데? 퇴직금 있잖아. 그거 한두 푼도 아니고 분명히 남아있을 건데. 그 퇴직금을 왜 네 돈처럼 생각해? 그것도 다 쓸 데 있는 돈이야. 그러니까 그쪽에 욕심내지 말고 다른 방법 찾아봐. 너무도 차가운 모습에 남편은 말을 잃었는지 더 이상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모에게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너희 시아버지가 사고를 좀 쳐서 합의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는 아들한테 들었지? 네, 들었어요. 그런데 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려요. 네가 왜 돈이 없어? 너 퇴직금 남은 거 있다고 아들이 그러던데. 둘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와 알았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이 본인이 주먹 잘못 써서 생긴 문제를 왜 생판 남의 딸인 제가 책임져야 해요? 그런 건 원래 집안의 가족들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드님한테 부탁하세요.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저처럼 퇴사라도 해서 퇴직금으로 마련해주기라도 하겠죠. 냉정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에 시모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전 제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살렸잖아요. 아드님이 정말 아버지 위한다면 그런 방법이라도 쓰겠죠. 그러니 남한테 기대하지 말고 가족한테 기대하세요. 어차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지도 않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했다고 오해하는 거면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나는 그냥 결혼한 아내가 남편 돈 함부로 쓴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 말 듣게 만든 건 미안하지만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전혀 다르지 않은데요? 그때는 제 어머니 목숨값, 지금은 시아버지 깽판치고 물어줘야 할 합의금.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장모 목숨값을 못 주겠다 했으니 저도 시아버지 깽값은 못 주겠네요. 남편한테도 그렇게 말해둘 테니 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그 다음날 남편은 대출을 받아 시부의 합의금을 마련해주게 됐죠. 그날의 일로 남편 시모와는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됐어요. 그래도 상관없었네요. 친정엄마 아플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된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가까워져서 뭐 하려고요. 그때 일은 앙금처럼 남아있지만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으니 저도 남편도 결혼 생활을 유지는 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던 그 즈음에 친정어머니는 입원 중 다시 위독해졌어요. 재활만 열심히 하면 됐는데 폐렴으로 몸 상태가 많이 나빠졌거든요. 게다가 몸이 많이 나빠지는 바람에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친정어머니가 들어놓은 간병보험 덕분에 제가 직접 수발을 들진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더군요. 서로 정이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댁에서는 저한테 수많은 요구를 했어요. 시무와는 완전히 관계가 틀어진 데다가 이때쯤에는 시부가 완전히 은퇴했고 시무는 그런 시부를 놔두고 매일같이 모임이다 뭐다 돌아다니기 바빴거든요. 시무가 어느 정도였냐면 게이트볼에 빠져서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연습한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안일이며 뭐며 다 뒤로 해놓고 말이죠. 자기가 안 하면 시부가 저한테 시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예상은 들어맞아서 시부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 시댁 일을 해결하려고 하더군요. 집에 청소하러 오라고 하질 않나 빨래나 설거지를 시키는 건 다반사고 음식을 만들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그런 시부 부름을 무시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남편 놈이 사위된 도리를 안 한다고 저까지 안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최소한의 도리만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혼할 때 어떻게든 책 잡히고 싶지는 않았고 말이에요. 남편 놈이 저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위자료를 내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때부터 은연중에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네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가서 일을 봐줬어요. 반찬 가지고 오라는 건 남편과 함께 내는 생활비에서 반찬을 구매해서 가지고 갔고, 청소를 해달라는 건 생활비로 사람을 불렀고요.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만 갔네요. 시부가 눈치를 챈 건지 한 달 뒤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부르더군요. 그렇게 석 달쯤 시부의 일을 봐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시부가 연달아 이틀을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와서 일 좀 해주고 가.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당황했어요. 그 전날 반찬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고 사람을 불러다가 청소도 다 해놨거든요. 아버님, 어제 냉장고 다 채워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어제 네가 언제 왔어? 버럭 화를 내는 시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울컥하는 마음에 시부에게 따졌죠. 냉장고 열어보세요. 반찬 들어있을 테니까요. 시부가 냉장고를 살펴보는 건지 조용하더니 조금 뒤에 그러더군요. 너 어제 언제 갔다 왔어? 나 없을 때 왔다 갔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그러고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네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더 이상한 일을 겪게 됐어요. 오늘 돈 좀 찾아야 하니 같이 은행 좀 가자. 시부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어요. 오전이었는데 그날도 시모는 없었죠. 그렇게 은행 ATM 앞에 내려주고 지켜보는데 시부가 50만 원을 인출하더군요. 시댁 돈 관리를 시부가 하고 있다고 들어서 저게 한동안 쓸 금액인가 보다 싶었죠. 아버님, 이렇게 돈 찾으면 며칠간 쓰세요? 별일 없으면 한 달도 쓰지. 그런데 중간에 경주사 있고 네 시어머니가 용돈 달라고 조르면 한 주도 못 가. 그런 시부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데려다주고 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시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오늘 집에 와라. 돈 찾으러 가야 해. 또 돈을 찾으러 가신다고요? 어제 50만 원 찾으셨잖아요. 내가 언제 돈을 찾았어? 요즘 너 깜빡깜빡 하는 거 아니야? 시부 말에 어이없는 건 저였죠. 그런데 순간 머릿속으로 스치는 단어가 있었어요. 치매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왔던 사람을 또 부르고 돈을 뽑아놓고도 또 뽑고. 아버님,
혹시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니냐? 오기 싫으면 됐다. 나 혼자 돈 찾으러 갔다 오면 그만이야. 화를 버럭 내더니 시부는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치매 증상 같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할까 고민 중이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기에 언제 이야기할까 타이밍만 재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할 말 있는데 괜찮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세련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와서는 말을 걸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이름을 댔고요. 누구세요? 솔직히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당신 남편이랑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편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감으로 맞이하고 싶어 하고요. 순간 눈앞이 띵하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만 보니 그 상간녀가 그러더군요. 당신 남편이 저랑 만날 때마다 당신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그걸 알면 이렇게 결혼 생활 못해요. 서로 얻을 것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건 어때요? 이 이야기를 왜 남편의 입도 아닌 상간녀의 입으로 듣고 있는 건지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 여자는 무슨 정신 나간 생각으로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혼하라고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네. 서로 안 맞는데 뭐 하러 결혼 생활 유지해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이쯤에서 포기해야죠. 당신 여기 와서 이러는 거 남편도 알고 있는 거야? 말은 안 했지만 그 사람도 이혼 원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했다 해도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까지 만나서 이야기 다 된 건데요, 뭐. 어머님도 당신 이야기라면 아주 치를 떨던데. 남보다 못한 시댁인데 그냥 인연 끊고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듣고 싶었던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상간녀에게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진짜 비참하더군요. 이렇게까지 나한테 못되게 구는 이유가 뭘까 싶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냥 이혼했다면 합의 이혼에 돈 한 푼 못 건지고 결혼할 때 부담했던 것들만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상간녀 때문에 헤어진 거면 위자료는 뜯을 수 있을 테니까요. 곧바로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했네요. 그리고 상간녀에게 남편과의 불륜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 대화 내용이며 동영상이며 싹 다 주더군요. 상간녀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엄청 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위자료도 남편이 다 내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 없는 상간녀에게서 남편의 불륜 증거를 고스란히 다 받아낸 후에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상간녀가 다녀간 뒤에도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안 꺼냈거든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놈은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저보고 위자료를 내야 한다며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심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코웃음을 치며 남편 놈에게 말했죠. 당신 상간녀가 나한테 왔다 갔거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랑 당신 엄마도 다 만났다고. 거기서 내 욕하면서 이혼 이야기 했다는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나 증거도 다 있거든? 당신 상간녀가 다 주더라. 이혼해달라고. 근데 무슨 나한테 책임을 돌려. 그렇게 말하자 남편 놈이 당황한 표정을 짓더군요. 난 바람핀 적 없어. 증거 다 있으니까 되지도 않은 연기 그만하고 위자료나 준비해. 너랑 네 상간녀한테서 뜯을 수 있는 만큼 다 뜯어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죠. 남편 놈에게 말해주려던 시부 치매 증상도 함구했어요. 말해줄 필요가 있나요? 닥치면 지들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겠죠. 그리고 당장 그날 저녁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일 집에 와서 청소 좀 해라. 이제 저 못 가요. 전화번호 하나 보내드릴 테니 그쪽으로 전화하세요.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아버님 며느리예요. 빨리 며느리 노릇하고 싶어하는 상간녀에게
짐덩이 같은 시부를 넘길 생각에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재산 분할 판결 나기 전까지 집에서 안 나갈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남편 놈이 상간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죠.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와이프 찾아갔던 거야? 그 여자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야 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상간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놈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죠. 저희 집은 안방 창문 열어놓으면 거실에서 하는 말이 잘 들리거든요. 딴 마음 먹은 거 아니야? 난 당신뿐이라니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돈을 아껴서 더 풍족하게 새살림 차리고 싶었다고. 말이 안 통하는 상간녀와 옥신각신하는 남편놈을 보니 실소가 터져나오더군요. 언제까지 당신뿐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생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저한테까지 돈을 내도록 만드는 집안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지들이 다 알아서 하겠어요? 지금이야 새로운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시간 좀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겠죠. 지금 당장도 돈이 없어서 남편 놈이 저러잖아요. 상간녀한테는 자기가 돈 많은 것처럼 말하면서 뒤로는 마누라한테 책임 떠넘겨 위자료 받으려고 했던 놈이니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둘이 반반 나눠 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내놔야 했어요. 저와 남편 각각 자기 몫으로 7천만 원 정도 돌아갔고 저는 그에 더해서 남편 놈과 상간녀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낼 수 있었죠. 이사하는 날 저는 친정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고 상간녀와 남편 놈은 집을 구하지 못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다더군요. 그렇게 살던 집에서 3명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두 사람 무시한 채 집만 열심히 쌌는데 두 사람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우더라고요. 이게 뭐야? 당신이 집 마련해준다고 했잖아. 시댁에 같이 들어가서 사는 것도 계획에 없던 일이고. 그렇게 치면 당신이 나랑 상의 하나 없이 내 마누라 만나러 가서 이혼하라고 난리친 거부터가 문제였던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니까 짜증내지 마.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돼. 아, 당신 아버지 이야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발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라고 전해줘. 당신이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매일같이 전화와서 청소하고 반찬 해놓으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 취급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하는 줄 알아?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아버지 연락처 차단시켜놔. 내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자식놈이 돼서는 자기 아버지 전화 차단이나 하라고 시키다니. 아직까지는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타이밍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 놈이 전화를 받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치매라고? 울지만 말고 제대로 설명 좀 해봐. 치매? 당신 아버지가 치매 걸렸다고? 그럼 당장 요양원에 보내야지. 난 치매 노인 수발 들면서 못 살아. 전 남편 놈이 시모와 상간녀 사이에서 아주 정신없는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요. 나를 불행하게 한 인간들의 불행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더군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를 나왔네요. 그리고 나중에야 전 남편과 상간녀의 상황을 알게 됐죠. 그것도 그 입 가볍고 행동거지 가벼운 상간녀 때문에요. 그 여자가 찾아왔거든요. 당신, 나한테 받아간 위자료 내놔? 너 다 알고 나한테 저 인간 떠넘긴 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바람은 당신이랑 내 남편이 폈는데 내가 뭘 떠넘겨? 네가 이혼하라며. 남편이며 시모며 다 자기 편이라고 그러면서 증거까지 홀라당 다 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야말로 나한테 사기치고 쓸모도 없는 네 남편 나한테 떠넘겼잖아. 너 다 알고 있었지? 그 남자고 그 집안이고 돈 한 푼 없는 거. 알았으면 뭐. 내가 그걸 왜 너 같은 상간녀한테 말해줘야 해? 그리고 순서 착각하지 마. 네가 먼저 내 남편이랑 이혼해달라고 나한테 와서 깽판 부린 거잖아. 그런 주제에 뭐? 네가 그 남자 데려간 건 다 네가 원해서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간녀가 아주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리고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는데 이제 와서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차피 그 위자료도 네 돈으로 준 거 아니잖아. 내가 피해자야.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만 있는 곳인 거 미리 알았으면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했겠냐고. 분에 차서 소리 지르는 상간녀 이야기를 들으니 가관도 아니더군요. 전 남편 놈은 저한테 위자료를 받아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상간녀 때문에 그 일이 틀어지자 결국 시댁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시부가 치매에 걸린 걸 다들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전 남편 놈이 시부가 모아둔 돈을 치매로 모조리 탕진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시부가 매일 돈을 뽑아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집으로 가져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다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집에는 물건도 없고 시부 통장에 돈은 한 푼도 없이 텅 비어버린 거죠. 그러면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텐데 요양원에 보내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했나 봐요. 시무한테 집 얻어줄 테니 나가서 시부 모시고 살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시댁집은 자기들이 쓰겠다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시무와 전 남편이 언성 높여 싸우고 결국 아들에게 이기지 못한 시무가 시부와 함께 떨어져 나왔는데 아들놈이 얻어준 집이 단칸방 월세였던 거였어요. 그때부터 시무는 치매 걸린 시부 데리고 다니며 고생하다가 결국 다른 친척들을 찾아가 아들놈 폐악질을 하소연하면서 돈 좀 빌려달라며 구걸 아닌 구걸을 하며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간녀는 마치 그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무슨 놈이 집구석에 돈이 한 푼도 없는지. 돈만 없으면 낫지. 그 와중에 빚은 또 얼마나 있는지. 그 집 하나 꼴랑 있으면서 그것도 담보 잡혀서 집에 빨간 딱지까지 붙었다고. 내가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댁집에 담보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분통 터진다는 듯 가슴을 퍽퍽 치며 말하는 상간녀를 보니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도 곧 알게 되었네요. 시부가 치매 걸리기 전에 고향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그때 담보로 한 것이 시댁 집이었고요. 옛날로 치면 보증 서고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한두 달은 잘 갚다가 결국 잠수 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부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는 괜찮냐고 물었다는데 그게 다 다른 피해자들이었고요. 그 고향 친구 한 명이 친구들한테 돈을 싹 다 빌려서 도박으로 다 날리고 바로 잠수 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입이 쩍 벌어지더군요. 시부는 치매가 걸려서 돈 빌려준 것 자체를 기억도 못하고요. 그러다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 찾아온 다음 날 집안에 빨간 딱지가 엄청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집은 살려보려고 했는지 전 남편 놈은 그 돈을 갚으려고 저와 이혼하면서 받은 집 전세금 7천만 원으로 막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상간녀에게 맡겨놓은 돈이 그녀의 사치로 완전히 다 날아갔고 그것 때문에 전 남편과 상간녀는 또 피 터지게 싸웠다고 들었네요. 쪼잔하고 더러운 놈. 나 좋다고 꼬실 때는 뭐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니 결혼하고 돈 없으니 사람을 아주 돈줄로 보고 말이야. 지가 결혼하자고 했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나? 자기 집 일이면 자기가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도 마찬가지야.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쓰레기 떠넘기고. 그 쓰레기 좋다고 가져간 게 너야. 누구한테 책임을 떠넘겨? 이제 나하고는 완전 남남인데 네 남편이잖아. 그리고 그 인간들 원래 그랬거든. 알아보지도 않고 그딴 인간하고 결혼하겠다고 나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한 것도 너고. 꼴 좋네. 어쩜 이렇게 속이 다 시원할까? 상간녀가 화가 나서는 째려보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째려보면 뭐 어쩌게요. 이미 모든 건 다 끝났는데 말이에요. 저와 그 인간 그리고 그 집구석은 이제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과 엮인 건 눈앞에 상간녀잖아요. 사정도 모르면서 남이 먹던 거 처먹으니까 배탈이 나지. 다음부터는 남이 먹던 건 조심해. 어디서부터 썩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도 불륜 저지르고 이 정도 대가면 싼 거 아닌가? 남의 가슴에 불을 질렀으면
네 가슴에도 천불 날 줄 알았어야지. 그렇게 말하고 상간녀를 놔두고 돌아섰어요. 그 여자가 화가 나는지 씩씩대며 불렀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죠. 자기가 꼰 팔자에 자기가 말려 들어간 걸 왜 저한테 와서 책임지라 말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상간녀를 두고 왔는데 상간녀는 큰 결심을 한 모양이더군요. 전 남편 놈이 연락을 해왔거든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집구석이 그 모양이니 집에 있는 돈 나가는 물건을 챙겨서 잽싸게 도망간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남편 놈이 화가 나서 잡으려고 전화한 거고요. 당연히 저는 모른다고 했고 그 뒤로 남편 놈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이혼 후 그놈들만 신경 쓰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 이제는 앞가림을 해야 했어요. 친정어머니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친정집은 남아있었으니 당분간 거기서 지내며 친정엄마 수발을 들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곧 폐혈증에 걸려 사망하시게 됐어요. 시부모의 괴롭힘, 남편의 배신, 상간녀의 존재로 인한 제 엉망진창인 인생에 정말 불행을 싹 다 모은 것처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허무해지더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 친정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집을 치우던 그때 친정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긴 서류들을 보게 됐어요. 병원 입원 전에 모아놓은 것들이었는데 거기 짧은 편지도 있었어요. 여태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며 남긴 것들은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과 집 등기,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살며 모아놓은 돈이 든 적금 통장이었어요. 그걸 보며 어찌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뿐인 딸 힘들게 살까봐 알뜰살뜰 모아둔 걸 보니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편지를 보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됐어요. 어머니 보험금의 적금, 그리고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거기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비싸고 엄청 좋은 물건은 아니었지만 월세로 나오는 돈만으로도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괜찮았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뜻밖의 사람들과 제 명의의 다가구 주택 앞에서 마주쳤어요. 건물 주인이 여기 계시네요. 이번에 방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요 몇 달간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힌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사람들은 바로 전 남편과 전 시부모였거든요. 아, 이분들이 저희 원룸에 계약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세 분이 사실 거라고 하시고 노인 두 분에 아드님 한 분이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도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갑자기 다가구 주택 주인이 돼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당신이 여기 주인이었어? 무슨 돈이 있어서 다가구 주택을 샀어? 공인중개사에게 잠깐 양해를 부탁하고 세 사람과 함께 따로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당신 알 바는 아니지. 내가 무슨 돈으로 이 집을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재혼이 잘 안 됐나 봐. 왜 셋이서 월세방을 찾아? 그 여자는 어쩌고? 그 여자 이야기 하지도 마. 그 미친 여자가 우리 집 돈 다 들고 날랐어. 게다가 치매 걸린 우리 아버지도 사기꾼한테 당해서 집까지 날렸고. 우리 사이에 그간의 정도 있고 우리가 완전 남도 아니니까 우리 믿고 방 하나 마련해주면 안 될까? 왜 굳이 우리 집이야? 나는 솔직히 당신네들 받아주고 싶은 생각 없어. 근처에 다 원룸인데 굳이 안 좋은 사이였던 우리 집에 다른 이유라도 있어? 그 말에 전 남편과 시모가 우물쭈물하더군요. 뭔가 속내가 있는 게 틀림없었죠. 아니, 그렇게 지저분하게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방 한 칸 내어달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시모가 급히 그러더군요. 다른 이유가 뭐 있겠니? 그냥 늙은이들이 사는 게 못마땅한가 보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니잖아. 정말 쥐 죽은 듯이 집 깨끗하게 쓰기만 할 테니까 좀 부탁하마, 응?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더 이상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까 보냈던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방금 오셨던 분들요. 치매 어른 한 분 끼어 있던데 혹시 저번 집에서는 어떻게 나오신 거라고 들으셨어요? 중개사가 잘 모른다고 하길래 그 전에 살던 원룸집 주소를 알아내서 집주인에게 전화하려고 했더니 그제야 시모가 말하더군요. 너희 시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소란 좀 피운 것 때문에 나온 거야. 이 사람도 그렇게 난동 피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 눈을 피하며 시모가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컨디션 안 좋을 때 몇 번 그랬을 뿐이라고. 그런데 재계약이 안 돼서. 그래, 아가.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받아줘라, 응? 너희 시아버지가 너하고는 친했지 않니? 이혼하기 전에도 네 시아버지가 부르면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올 정도로 잘해줬잖아. 제가 그렇게 한 건 그게 며느리 할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그마저도 청소랑 반찬은 전 남편과 함께 내던 생활비에서 충당했었어요. 제대로 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잘 챙겼으면 제가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요. 저한테 떠맡기고 새로 며느리 될 사람과 하하호호 즐겁게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말에 시모가 흠칫하더군요. 하긴 시부 내팽개치고 열심히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은 시부가 치매가 걸려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당신이랑 지낸 세월이 있잖아. 한 번만 우리 여기서 받아주면 안 돼? 진짜 우리 갈 곳도 없어서. 전 남편은 그저 애원하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기엔 제가 당한 게 좀 많았어야죠. 게다가 바람이나 피운 쓰레기 놈이었던 주제에 말이에요. 자기는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미쳤어? 절대 받아주지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대출 껴서 전셋집이나 이런 다가구 주택 말고 온전한 집을 찾아보는 건 어때? 소란 피운 정도로 쫓겨난 거 보면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난 계약 못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가려 하니 시모가 저를 붙들더군요. 너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니?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하고 한솥밥 먹으며 잘 지내왔었는데 우리 처지가 이렇게 됐다고 너까지 우리 무시하는 거야? 저는 잘 지낸 적 없고 괴롭힘 받은 적밖에 없어요, 아줌마. 그리고 사람을 며느리 취급도 안 한 건 당신네들이 먼저고. 나는 받은 대로 돌려준 것뿐이니까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이 집이 어떤 돈으로 산 집인데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플 때 와본 사람 있기나 해요. 그 말에 남편 놈도 시모도 순간 제 눈을 피하더군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인간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한테 이딴 요구를 하는 건지. 우리 엄마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도움도 안 주고 자기가 몸 함부로 굴려서 아픈 거냐는 어이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 그런 인간들한테 내가 미쳤다고 이 집을 계약해줘? 특히나 당신은 나한테 집 계약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지. 아픈 장모 놔두고 불륜 저지른 당신 같은 쓰레기는. 그 말에 전 남편이 되려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거랑 이건 다른 문제지. 그리고 그 여자가 작당하고 나한테 돈 뜯으려고 꽃뱀짓 한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막아? 그렇게 치면 이 일이 벌어진 건 다 그 여자 때문이잖아. 이 자리에 없다고 아주 막 나가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여자한테 넘어간 남편 놈이 더 쓰레기였거든요. 상간녀가 아무리 유혹했다 하더라도 안 넘어가면 그만 아닌가요? 좋다고 홀라당 넘어가서 간이며 쓸개며 다 퍼다주고 결국 쪽박만 찬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착각하지 마. 그 여자랑 바람났다고 내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월세 계약 못 해주겠다고 한 거 아니거든? 우리 엄마 아플 때 도와달라는 거 돈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네 놈한테 정 떨어져서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엄마 목숨값으로 마련한 집에 너 같은 인간을 들여보낼 리 없잖아. 결국 제 말에 전 남편 놈도 시모도 더 이상 가망 없다고 생각했는지 계약해달라며 우기지는 않더군요. 근처 원룸촌에 시부가 치매 때문에 소란 피우는 것 때문에 소문이 나서 그런지 계약은 안 된 모양이고
결국 더 먼 외곽까지 가서야 겨우 계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 면상 보느라 토할 뻔했는데 안 보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 살아있었을 때 잘했으면 저런 꼴은 안 받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혼 안 하고 살았더라면 시부 치매 수발에 시부가 친사고 뒤치다거리나 할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소름 돋는 거 있죠?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웃기죠? 그때는 정말 불행한 일들이 나한테만 찾아오는 것처럼 잠시도 쉴 수 없게 저를 괴롭히더니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편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 불행도 행운도 한 가지만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놈은 지 혼자 잘 살겠다고 뒤에서 난리치더니 결국은 재혼한 상간녀는 돈 들고 도망가고 옆에 치매 걸린 시부와 도움 하나 안 되는 시모 모시고 살게 됐고 말이에요. 시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족 위해서 애쓴 며느리한테 그리 매정하게 굴면서 다른 며느리로 갈아타려고 하다가 결국 남은 건 빚에 치매 걸린 남편뿐이잖아요. 둘 다 자기 무덤 열심히 판 거죠. 제가 저런 인간들과 더 이상 엮여있지 않다는 것에 감사하며 글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